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오늘 아침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수통합신당론을 얘기했습니다. 설 연휴 이전에 보수통합의 큰 그림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보수통합신당을 만들겠다라는 방침을 천명을 했습니다. 저는 우선 황 대표의 이런 구상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당내에서 이 당대표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희한한 주장까지 나오는 이 분열의 상황, 제대로 당내의 문제가 정리되지 아니하는 끊임없는 어떤 이 당대표에 대한 흔들기,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올해 4월 총선을 절대 보수가 분열된 상황에서 치를 수 없다. 한 표라도 다 모아야 한다. 보수 통합을 바라는 이 많은 나라 걱정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황교안 대표가 보수 통합에 관해서 긍정적인 또는 적극적인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은 일종의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상황의 불가피성과 달리 보수통합, 특히 보수통합 신당의 앞길에는 지뢰가 많이 있다. 결코 녹록지 아니하며 전망은 매우 어둡다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지뢰들이 숨겨져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과연 유승민, 안철수 이런 세력들과 모두 다 합칠 수 있을 것인가? 자, 종국에는 예를 들자면 이현주 신당이라든가 또는 기타 이 제야 보수 세력을 자유한국당이 흡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어느 정도 정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과 안철수의 세력까지 과연 합쳐지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자, 유승민과 손학규는 극심한 갈등 속에서 헤어졌습니다만은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좌파 세력에 대해 신랄히 공격을 하는 것에 못지않게 자유한국당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 자, 유승민은 기본적으로 3원칙을 내세우면서 한국당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보수를 개혁해야 된다.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한다. 자, 그러나 이 유승민의 3원칙이 많은 어떤 이 자유우파 세력의 중심 지대에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나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일단은 유승민을 포함한 이 새로운 보수당 세력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좌표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그들은 무슨 중도와 보수의 개혁을 얘기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탈당과 배신이라고 하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를 가지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가치와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이들의 공격 때문에 어찌 보자면 원수가 돼서 이혼을 한 이 부부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쉽게 합치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유승민 세력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그들이 유승민 세력이 새로운 보수당을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을 과연 한국당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그들이 포기하고 한국당 내에 들어와서 단순한 일원으로서 경선을 치르고 이래야 되는데 이 경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과 국민들의 어떤 이 가치관, 이런 것에 과연 이들 세력이 부합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도 기본적으로 안철수가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면 이 자유한국당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좌우 진영 대결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진영 대결에서 자유한국당이 패했다라는 일종의 이런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제가 이제 이 3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가 얘기하는 이른바 극중주의, 이 극도의 중도주의, 이것은 대단히 허망한 정치 논리입니다. 아니, 한국 같은 상황에서 뭐 안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왼쪽으로, 좌파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중도의 선택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문재인의 모든 정책에 대한 선택에서 중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강력한 자유우파 진영, 이 논리와 철학만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 극중주의라는 과거 본인이 얘기했던 중도, 이 보수에서 더 나아가서 중도 쪽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철수가 한국당과 합칠 수 있는 유일한 명분과 상황은 자유한국당이 우파의 가치나 정치 노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네 번째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세가 비슷한 세력끼리 대등통합이 가능한 것이지, 현대자동차와 삼천리 자전거가 어떻게 50대 50으로 똑같은 지분을 가지면서 대등통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삼천리 자전거를 흡수해야 된다. 한국당은 현대자동차고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군소정당과 군소세력은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자, 삼천리 세력을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 상당한 나머지 세력들이 정치적인 지분을 가지고 새로운 보수통합신당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가치와 명분도 그렇고 현실적인 어떤 이 파워 대결, 지분 확보에서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의 해결은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당이라고 하는 현대자동차가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나머지 군소정당 세력들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유한국당이 지향을 하는 가치와 노선에 동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들을 정치적으로 선거판에서 완전히 마이너한 세력으로 찌그러뜨리고 메인스트림 대세를 한국당이 움켜쥐고 자신의 표가 군소정당으로 가서 사표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많은 현명한 유권자들을 대부분 다 끌어들이는 전략, 강력한 진함철, 자력의 힘으로 주변의 쇠조각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서 붙여버리는 이런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혁신 전략만이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유권자를 믿어야 됩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분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과감하게 한국당의 표를 몰아주는 것,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의 명분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과 물갈이,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예를 들자면 획기적인 공천 방식, 한국당의 이념과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 주로 당원들이죠. 당원들로부터 이 신청을 받아서 그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겁니다. 지역, 성별, 나이 이런 것에 따라서. 그래서 형성된 예를 들자면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공천 배심원단을 수도권, 영남, 그리고 호남, 충청, 기타 이런 식으로 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30명 내지 40명의 공천 배심원단을 만드는 것이죠. 각 지역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콘도에 합숙시키면서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간 비밀 합숙을 시키면서 공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공천 신청자들을 전부 다 불러서 토론도 시키고 정견 발표도 시키고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으며 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따져 물어서 그래서 공천 배심원단 30명 내외가 투표를 하는 것이죠. 점수를 매기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역구마다 공천자를 정하는 것.
제가 이것이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서부터 주창을 해온 이 공천 배심원단 제도에 의한 평가 제도. 자, 이런 식의 공천 제도를 도입을 하면 언론이 주목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화제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공천 배심원단의 핸드폰을 전부 다 압수를 해서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만들고 2박 3일, 3박 4일 동안 그들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을 하고 그 공개 오디션, 공개 토론장이나 정견 발표장에 기자들을 일정 부분 또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고 라는 식으로 해서 일종의 이런 부음을 일으키면 이런 변화와 혁신을 주창을 해서 과감한 물갈이를 하게 되면 모든 정치판의 화제와 관심이 한국당으로 쏠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황교안 대표가 보수 통합의 노력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은 보수 통합 신당의 가능성이 나타난다면 그것도 다행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많은 지뢰와 난관이 있다. 합칠 수 없는 물과 기름이 있다. 때문에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최종 돌파구로서 과감한 혁신,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